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7월 18일 월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 문화 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전통과 맛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역사 문화 기행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파스타와 피자의 기본 식자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올리브 기름과 올리브, 그리고 파프리카, 고추, 그리고 양파, 그리고 월계수 잎 등이 있습니다. 지금 식사를 하지 못하고 수업을 듣는 분들은 좀 제가 식고문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는 건 아니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네요. 오늘 강의는요, 전반적으로 이탈리아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본 뒤에 이 지리와 기후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주요 역사 유적과 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이 사진을 보시면 피사의 사탑이 있죠. 이 탑은요, 기울어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부터 이랬을까요? 아니면 정말 기울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기울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만 한번 이 피사의 사탑이 왜 기울어졌는지 수업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먼저 이 반도 국가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고요. 반도 국가들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죠. 어제 수업의 끝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요. 그리고 발칸 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키, 콘스탄티누 이스탄불이라고 하죠. 요새는 이스탄불로 얘기를 합니다만, 이스탄불은 사실상 아나톨리아 반도의 이 끝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이 이베리아 반도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이 대표적인 또 반도 국가가 한 나라가 더 있죠. 어디죠? 맞습니다. 한반도죠. 이들 반도 국가들은 이 공통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70% 정도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삼면이 바다라는 것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산지가 많다는, 군우성 산지가 많다는 특징들 때문에 이 자체적인 농업 생산력만 가지고는 전체 인구를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와의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 발달하는 국가들이 이 반도 국가들의 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탈리아, 이 발칸 반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반도 국가들은 이 개방적인 모습을 보일 때 이 국력이 성장하고, 이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 민족의 끊임없는 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도 국가들은 운명적으로 역사에서 운명이라는 표현은 별로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반도 국가들은 이 공통된 특징 그리고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 지방 문화가 발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뒤에 이 각 지방마다 아주 독특합니다. 사실상 지방이 다르면 나라가 다른 것과 같을 정도로
이 문화적인 특징이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방색이 강한 이탈리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는 것이죠. 그 사연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탈리아로 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베네치아가 있고요. 어제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이 제노바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아드리아해와 아드리아해 그리고 지중해 이 양쪽 끝에 있는 도시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사 사탑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지역에 있고요. 뭐 로마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 고대 로마의 중심 도시였고 이 지중해의 가장 발달된 이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쪽이 그 나폴리 왕국이 있었던 곳이고요. 이쪽이 시칠리아 섬입니다. 시칠리아 왕국이 있었고요. 이쪽이 사르데니아 왕국이 있었던 위치입니다. 어제 수업에서 이탈리아 통일의 이 주도 세력이 사르디니아 왕국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위치한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 수산물들이 발달되어 있죠. 뭐 예를 들어 피자 같은 경우, 뭐 파스타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마다 뭐 예를 들어 이 알프스 근처에 있는 곳에서는 소위 말하는 버섯 요리 같은 버섯을 얹어서 먹는 경우가 있고요. 이 나폴리 지역으로 내려오면 이 바다와 면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먹어본 피자 중에는 이 멸치 피자도 있었어요. 아주 잔 생선으로 만든 이 멸치일 걸로 보여요. 그 멸치를 얹어서 구운 피자를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도 있네요. 물론 집사람은 비린내가 좀 나서 먹지를 않았던 기억은 있습니다만 저는 여하튼 맛있게 먹었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예, 뭐 그랬었죠. 예, 이 유럽 중남부에 위치한 나라고요. 이 북쪽으로는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와 이웃해 있고요. 이 1861년 이탈리아로 통일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각각의 도시는 저마다 독특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며 발전하게 됩니다. 예, 이 1861년 이전에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탈리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이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오히려 이상한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는 베네치아 사람이야, 나는 밀라노 사람이라고, 나는 피렌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 나는 이탈리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1870년 이탈리아 통일 이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도시마다 이 나라가 달랐기 때문에 저마다 독특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며 발전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주요 도시로 한때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로마, 그리고 르네상스의 서막을 알린 피렌체, 여러분들도 이 패션의 도시로 잘 알려진 이 밀라노, 이 물의 도시라 불리는 이 베네치아가 있죠. 지리적으로는 대체로 부유한 도시가 모여있는 북부와
농업과 어업이 주요 생계수단이 남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인당 국민소득이 북부 이탈리아가 훨씬 더 많고요. 이 농업과 어업이 주요 생계수단이 남부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 갈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이 산지와 구름이 많은 나라고요. 뭐 이거는 반도 국가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 북부에는 알프스 산맥이 길게 뻗어나 있습니다. 예, 이탈리아 국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탈리아 국기는 이렇게 생겼죠. 이것 역시 삼색기고요. 이 초록색, 흰색, 빨간색의 삼색기로 이 프랑스의 삼색기와 구분하기 위해 흔히들 이탈리아 삼색기라고 부릅니다. 이 삼색의 유래는 자유, 평등, 박애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이탈리아의 산림과 국토의 초록, 알프스의 눈과 평화의 흰색, 이 애국과 열혈의 빨간색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이 국기에 대한 이 국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 한 주장은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만들어준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1796년부터 정복한 이탈리아 반도 내의 영토들을 프랑스의 위성국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죠. 이탈리아 북부에 치살피나 공화국이라는 위성국을 세우고요. 이 국가의 국기가 프랑스의 국기를 본따서 만든 삼색기, 앞서 본 삼색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이탈리아의 지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대표적인 반도국으로 지중해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서에서 남동까지의 길이가 약 1200km에 이르죠. 예, 총 연장 8600km의 해안선은 동쪽으로는 아드리아해,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이오니아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이베리아, 발칸 반도와 함께 남유럽의 이 3대 반도에 포함되죠. 뭐 앞서 얘기한 바대로 산지와 구릉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700m 이상의 산지가 전 국토의 약 35%를 차지하고요. 이 국토의 42%는 구릉지대, 나머지 고작 23%만이 평지입니다. 뭐 이것은 반도 국가들이 가지는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연상하셔도 이 말은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짐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평지는 뭐 한 고작 한 20-30% 정도에 지나지 않죠. 나머지는 구릉성 산지로 뒤덮여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 생산하는 곡물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전체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와의 적극적인 교역을 통해서 또 서로가 이 섬나라에서 혹은 대륙에서 와의 교류를 통해서 이 생계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탈리아 기후를 살펴보도록 하죠. 뭐 우리나라와 뭐
약간 좀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따뜻하고 사계절의 구분이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굳이 들자면 여름이 건조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겨울에는 비교적 비가 많이 오게 됩니다. 예, 여름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 한여름에 이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시원하다는 느낌을 주게 돼요. 그리고 그늘이나 실내로 들어가면 오히려 이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날씨가 좀 춥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건조합니다. 물론 요새 기후변화 때문에 뭐 사실상 40도 이상의 고온이 온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대부분 여름은 아주 시원하게 보냈었는데 요 근래 이게 무슨 일인지 참 이상한 일도 많다 싶을 정도로 이 기후가 좀 이상해지고 있죠. 이 남북으로 긴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기온차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나라를 연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1년 내내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로 특히 7, 8월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햇빛이 아주 땡볕입니다. 그야말로 땡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가보면 이해할 수 있죠. 단 앞서 얘기한 바대로 그늘만, 나무 그늘만 잘 찾아가도 사실상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죠. 연평균 기온은 약 15도 정도 되고요. 이 강우량은 600에서 1000mm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오는 편은 아닙니다. 예, 역사 유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뭐 콜로세움 이 사진을 가져올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콜로세움에 대해서는 뭐 많이 보셨을 테니까 한번 이런 걸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원형 경기장으로요. 이 수용 인원만 5만 명입니다. 예, 5만 명이 함께 무엇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콜로세움이라는 이름은 근처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동상에서 유래합니다. 예, 이 거상이 콜로수스에서 이 콜로세움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네로 황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이 원로원 계통, 귀족 계통에서는 네로 황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 우리가 능히 알고 있는 이미지들, 뭐 한마디로 그 로마를 불태우면서 비파를 연주하는 아주 회개한 이상망측한 이 네로 황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 평민들은 사실은 네로 황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평민, 뭐 심지어는 이 네로 황제가 죽은 후에 묘지에 이 평민들이, 이 시민들이 헌화한 생화들이 시들지 않을 정도였다. 그것도 80년 동안 시들지 않았다라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평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황제가 네로 황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는 어차피 이 역사의 패배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로 황제는 시민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포퓰리즘이라고 할까요?
약간 좀 평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 어려울 때는 세금도 감면해주고 또 지원금도 주는 그런 정책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 중심주의를 처음으로 내건 사람이기 때문에 원로원으로부터는 나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입장을 취했던 것이죠. 예, 이 네로 황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콜로세움에서는 주로 검투사들의 결투가 이루어졌고요. 이 모의해전이라든가 동물사냥 그리고 신화의 재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예, 다음은 판테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판테온이라는 것은 만신전이죠. 세상의 모든 신을 섬기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신이요. 이 고대 로마 신들에게 바치는 신전으로 사용하려고 지은 원래는 이 로마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125년경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재건하게 되고요. 이 로마 신을 믿지 않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백성 혹은 제국 내 토착신을 모두 아울러 모시는 신전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이 판테온 내부에는 로마의 신 그리고 피종본민들의 신을 동시에 모시고 있죠. 그야말로 그 당시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세상의 모든 신을 모시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피종본민을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 내로 흡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로마는 다신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예, 이 전쟁사를 보면요, 고대 그리스나 고대 로마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한 가지 흥미로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자신의 신들에게 승전을 바라는 이 행사를 그걸 뭐라고 할까요? 이 제물을 바치고요. 그것이 끝나는 즉시 다시 예물을 갖춰서 이 적국의 신을 또 모시게 됩니다. 왜요? 왜 적국의 신을 모시죠? 바로 이 적의 신이 이 로마 군대 혹은 아테네 군대에 소위 말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이 공격을 하면 그야말로 신 앞에서 이게 장사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적의 신에게 예를 표하는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적국의 신이든 우리 신이든 상관없이 모든 신을 섬겨야 한다는 이 공통된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 적의 신이 노여움을 써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그야말로 이 패전을 면치 못할 거라는 것을 이 고대 로마나 고대 아테네 군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 다음은 피사의 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에 있는 이 피사시의 피사 대성당에 딸린 부속 건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높이는 55m의 종탑입니다. 이 피사 공화국은요, 유서 깊은 중세 도시고요. 여기서 공화국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것은 여기는 왕이 없구나. 이 피사 시민들이 이 시장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베네치아에서는 도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시장을 뽑아서 나라가 운영되었구나 라는 점을 아시면 됩니다. 예, 민주주의라는 것의 역사에서 사실상 중세사는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세는 어두운 시대, 이 자유가 없는 시대, 민주주의, 선거도 없는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베네치아 공화국이라든지 피사 공화국이라든지 이 스위스의 작은 이 도시 국가들에서 사실은 이 민주적인 투표, 물론 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녀 1인 1표제라는 것은 이 시기엔 뭐 없는 일이죠. 이 남녀가 1인 1표제를 행사하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 1930년대, 45년대 뭐 그때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1173년 착공 시점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은요, 이 원래 피사 지방이요, 이 고대에는 늪지대였다가 관계로 이 관계 시설을 갖추게 되면서 개발된 지역이라 지반이 매우 무릅니다. 이 지방 공사가 취약했기 때문에 피사의 탑은 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더욱이나 문제는 땅 밑으로 고작 3m밖에 파지 않아 하중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시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결과 이 공사 도중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죠. 이를 고려하며 탑을 썼다 보니 1372년에야 완공되게 됩니다. 자그마치 완공이 200년 가까운 시간 소요되게 되죠. 공사 중에 기울어지자 그 위층은 그 기울어진 각도를 반영해서 수직으로 탑을 쌓고 또 기울어지니 그 위층을 다시 한번 수직으로 탑을 세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피사이사 탑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실험이 있게 되는데요.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실험입니다.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사실상 이 관측과학, 실험과학의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죠. 당시에 지동설이라는 설이 있었죠. 뭐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설입니다. 뭐 그거를 경험적으로 증명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이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 지구가 동그랗고 또 이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그야말로 가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한 6배율 정도 되는 망원경을 통해서 이 목성과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의 관계, 그리고 이 달의 관측을 통해서 이 지동설이 사실상 맞다고 경험적으로 관측해 본 결과 맞다는 점을 밝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지동설은 이 하나의 가설이 아니라 실측 가능한 입증된 하나의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망원경 6배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새 어린이들 가지고 노는 천문 관측용 망원경이 뭐 대충 1000배율이 넘어갈 거예요. 뭐 1000배율만 넘어갈 것 같지도 않은데 10,000배율짜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열악한 6배율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그 열악한 천문, 뭐 천문이란 말도 좀 그렇죠. 그냥 망원경 가지고 이 목성
그리고 목성을 도는 위성, 달, 그리고 여러 천체 현상을 관측했다는 점,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예, 이 인간 의지의 승리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 뭐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갈릴레이가 물체가 무게에 상관없이 같은 속도, 뭐 우리가 보통 등속도라고 얘기하는 같은 속도로 탑에서 떨어지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납과 나무로 된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갈릴레이 실험은 비타를 만들어 무게가 다른 물체를 굴린 것이었죠. 예, 이 이탈리아의 전통 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탈리아는 각 지방마다 독특한 음식 문화가 존재합니다. 이 밀라노,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방은요, 쌀 생산량이 많고 치즈와 버터 등 유제품이 풍부해서 리소트 등의 요리가 발달하게 되죠. 거기에 비해서 나폴리, 시칠리아 섬을 포함하는 남부 지방은요, 해산물이 풍부하고 올리브, 토마토도 생산량이 많아서 이를 이용한 요리가 아주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먼저 피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자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죠. 그 중에 이 나폴리에서 발효시킨 밀가루 반죽을 구운 납작한 빵에 이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토마토 소스 등을 얹어 먹기 시작한 것이 뭐 일반적인 이 피자의 유래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 대중적인 마르게리타 피자는요,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이 피자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르게리타 피자는 이 나폴리의 어느 피자 가게 주인이 이 움베르토 1세의 왕비였던 마르게리타를 위해 바질,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여 만든 피자를 만든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마르게리타 피자를 잘 만드는 집이 진짜 피자를 잘 만드는 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탈리아인들에게는 피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마르게리타 피자라고 볼 수가 있죠. 예, 파스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밀가루 반죽을 보기 좋고 먹기도 좋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파스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종류가 무궁무진해요. 이 첨가하는 재료와 모양에 따라 이름도 그야말로 각양각색이고요. 그 종류만도 600여 종이 넘습니다. 이 각각의 파스타에는 잘 어울리는 소스도 다르죠. 이 면과 소스가 잘 어우러져야 이 최상의 파스타 요리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파스타 전문점에서는 면과 소스를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파스타 전문점에 가셔서는 이 면이 아주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맞는 각각의 소스를 이 소스 저 소스 넣어서 맛을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대중적인 파스타로는 가는 국수 모양의 스파게티가 있고요. 이 폭이 무척 좁고 납작한 모양의 라자냐도 있습니다. 이 약간 휘어진 짧은 원통 모양의 마카로니도 있고요.
우리의 만두와 비슷한 모양의 라비올리도 있습니다. 예, 뭐 만두와 비슷한 형태라고 봐야지 되겠죠. 이 라비올리도 이 대표적인 파스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파스타의 여러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예, 다음으로 전통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로마 시대에 강력한 대제국을 형성했기에 현재까지도 전해지는 전통 문화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민요인 이 깐초네부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의 일종인 팔라초, 그리고 광장 문화를 상징하는 포름까지 이탈리아 곳곳에 로마 제국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이 포름이란 말 자체가 광장이라는 뜻이고요. 이 팔라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시장, 직무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들이 이 살았던 집,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죠. 이 깐초네부터 보도록 하죠. 이 본래 14, 18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유행한 시에 리듬을 붙여 만든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대에 들어 이 이탈리아 민요 또는 가요를 통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이 흔히 나폴리 민요로 알려져 있는 나폴리의 칸초네가 잘 알려져 있죠. 한 번은 들어보셨을 법한 오 솔레미오 혹은 도라우라 소렌토로 같은 등이 대표적인 깐소네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0,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만 해도 이탈리아의 이 깐초네 그리고 프랑스의 샹송 이런 것들이 이 국내에 소개돼서 좋았었는데 요 근래는 그렇게 눈에 띄는 곡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음악이 더 호소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팔라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중세시대부터 짓기 시작한 귀족의 저택이나 궁정을 팔라초라고 하죠. 이 팔라초의 어원은 라틴어의 팔라티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고대 로마 시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팔라티노스 언덕에 자신이 살 집을 건축한 데서 유래했죠. 현재 남아있는 팔라초 중 대표적인 것은 피렌체의 팔라초 메디치와 이 팔라초 피티, 그리고 로마의 팔라초 파르네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도요, 이탈리아 곳곳에서 팔라초라 이름 붙여진 건축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귀족의 저택이나 이 궁정 혹은 이 시장, 도시 시장의 저택이나 이 집무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포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리스의 아고라와 같은 공공광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대 로마 시대부터 주로 집회 장소나 시장으로 사용되었고요. 이 주변에 교회, 목욕탕, 도서관 등 주요 시설을 배치해서 이 도시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죠. 현재 남아있는 포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카피톨리노 언덕 근처에 자리한 포럼 로마노입니다. 예, 카피톨리노 언덕과 관련해서는 이 수업 마지막 날에 강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예, 포럼 로마노의 모습입니다. 예, 이 슬쩍 보는 이탈리아 역사를 살펴보겠는데요. 어제도 봤었는데 오늘 또 보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짧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주다 보니까 제가 또 빼먹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 공화정부터 제국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 기원전 7세기경에 테베레강 하류에서 일어난 로마인은 기원전 270년경 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했고요. 기원전 27년 이 북쪽은 영국, 남쪽은 사하라, 이 서쪽은 이베리아 반도, 동쪽은 이란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지역에 로마가 차지한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오렌지나 레몬이 생산되는 지역의 이 남방 한계선이거나 아니면 포도가 재배되는 북방 한계선까지만 이 진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당시에 포도, 올리브, 레몬 이러한 것들은 이 상품 작물이죠. 이 교환을 전제로 해서 생산되는 이 상품 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지역까지만 이 올라가는 특징을 로마인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원전 270년 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로마가 이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로마 시민권과 시민권이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원로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 반도의 이 대부분의 이 자발적으로 성문의원 동맹국들에게 개방시켰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굳이 이탈리아 반도 내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었죠. 이 골족을 점령한다거나 게르만족을 점령한 뒤에도 그 지역의 유력 가문들을 원로원으로 포섭하기도 하고요. 이 골족과 이 게르만인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줘서 또 사실상 이 외연을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일찍부터 깨우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한 기독교의 국교화가 고대 로마 시기에 있게 되고요. 이 331년 콘스탄티노플 천도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의 분열 등으로 로마 제국은 분해되고요. 476년에 게르만 용병 대장인 오더와 케르에 의해 이 소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동로마 제국은 1000년 동안 지속하고요. 이 망하는 그때까지도 본인들이 진정한 로마인이라고 생각했고, 이 게르만인에게 빼앗긴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르센 조약에 대해서도 약간 좀 추가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 프랑크 왕국의 카를루스 사후에 이 메르센 조약으로 영토가 나뉘어서 사실상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이 원형이 이루어지게 되죠. 원래는 베르동 조약을 체결해서
이 동프랑크와 서프랑크로 나뉘게 되죠. 그 뒤에 이 메르센 조약으로 이탈리아의 원형이 이루어진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지중해 무역을 통해 부유해진 시민들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부활시켰죠. 이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과 이 교황의 후원으로 예술가들은 마음껏 기량을 펼치게 되죠. 이 르네상스 시기에 이 인문학자들은 사실상 공무원 수험서 그 교재를 집필하고 또 강의도 아주 잘했던 그런 사람들을 흔히들 인문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150개 이상의 작은 도시국가들로 이탈리아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상 외교 정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관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외교관을 선출하거나 공무원을 선출할 때 인문주의적인 지식을 이 평가하는 시험을 보게 되면서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아주 필독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인세 소득이 상당히 높았고 강의 소득도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시기엔 사실상 이 평민들이 그야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식이에요. 이 그림과 회화와 관련해서 그 성당의 여러 성화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르네상스 시기의 진정한 회화의 이 특징을 보면요, 사실상 초상화들이 많이 그려지게 됩니다. 아니면 가족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사진으로 이 가족 사진을 찍는다는 느낌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려야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과 자연을 이 제대로 바라보는 이 르네상스가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신대륙 발견가 오스만 투르크의 진출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신대륙 발견가 오스만 투르크의 콘스탄티노플 점령에 따라서 이 상업로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 17세기 이후 도시국가가 쇠퇴하고요, 이탈리아는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리죠. 이 반도국가들은 이 대외 무역이, 중개 무역이 활발할 때 강대국으로 성장하지만, 만약에 이 대외 무역이 이 축소되는 시점이 가면 그야말로 불행한 일이 벌어지죠. 이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변해서 그야말로 이 반도 내가 이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아주 뼈아픈 역사를 갖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한반도도 사실상 이 고려 시기까지 유지됐던 대외 개방적인 외교 무역 정책에서 조선시대의 세국 정책, 그리고 이 해금 정책을 통해서 이 폐쇄적인 구조로 바뀌게 되면서 이 청일 전쟁이다, 러일 전쟁이다, 사실상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의 참상을 겪었던 것과 이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술탄이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이제 성문으로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그 뒤에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유럽의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이탈리아 각지는 강한 나라들의 희생양이 되어 지배자가 계속 바뀌게 되죠. 예, 이렇게 분열된 모습을 보이자 사실상 이 열강들의 이 각축장이 되면서 이탈리아 반도 자체가 전쟁터로 전락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이탈리아 이 통일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50개국으로 분열되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총칼을 겨누느니 힘을 합쳐서 외적을 물리친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외침이 이 시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죠. 분열된 이탈리아에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이 전파되고 통일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1861년 빅토리오 이 에마누엘레 2세를 국왕으로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되고요. 수도는 처음에는 토리노, 이후에는 피렌체로 옮겨졌다가 1870년 로마 점령에 이어 1871년 로마로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예, 이 무솔리니와 이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을 살펴보도록 하죠. 제1차 세계대전의 연합국 측에 가담해서 전승국이 된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불황으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 이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죠. 그런데 말이 좋아 승전국이지 뭐 얻은 게 없어요. 뭐 독일 식민지를 뭐 이탈리아 식민지로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현상 유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지풀 승전국이라지만 아무것도 없네 이 불만이 깊을 수밖에 없죠.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불황으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1929년 전국의 혼란을 틈타 각지의 파시스트들이 무혈 쿠데타에 성공해서 무솔리니 정권이 탄생하게 되죠. 1929년 세계공황에 대처해서 이 무솔리니는 파산 임박 산업과 은행에 정부 자본을 투입하는 한편 독재 체제를 강화하며 동지중해와 북아메리카에 대한 식민지 쟁탈전에 나서게 되죠. 그 결과 1936년 에티오피아를 병합하고요. 1937년에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반공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1940년 영국,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게 되죠. 국내에서는 파시스트와 주둔 독일군에 대한 레지스탕스 운동이 격화되고요. 1943년 7월 결국 무솔리니 정권이 붕괴하게 되고 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레지스탕스 운동을 주도한 기독교 민주당, 공산당, 사회당을 주체로 해서 이 독립운동이 전개되게 되죠. 예, 오늘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쉬며 공존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업이 끝날 때도 또 식재료를 잔뜩 가지고 왔네요. 예, 여러분들이 이 식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또 만드실지 궁금하네요. 예.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새로운 주제로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